네, 반갑습니다. 41기 김혜규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선정한 책은 행복의 기원이라는 책인데요. 사실 저는 다른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인생을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아주 많이 가난했었고요. 그 가난 때문에 4학년을 시작하면서 본인모님과 함께 살기 시작했었는데, 그렇게 찢어진 가난 속에서 저는 제 삶의 방향을 돈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한 번뿐인 내 인생을 더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 것인가라는 행복을 저는 삶을 시작하면서 선택을 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선택이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모든 부분에서 행복이라는 관점에서 제 인생을 돌아보고 결정하고 선택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지금 제 나이는 이제 한 50대 중반 정도 됐으니까 제 현재의 삶에서 제가 살아온 삶을 한번 되돌아보고 다시 한번 앞으로의 삶을 내다보는 관점에서 제가 이 책을 선정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에서 이제 얘기하는 바입니다. 행복은 사람 안에서 만들어진 복잡한 경험이다. 그리고 인간은 인간이기 이전에 100% 동물이라는 관점에서 행복을 이해하는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행복은 생존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정신적 도구로 접근해야 된다. 즉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상황에서 행복을 느껴야 했던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이제 행복을 위한 어떤 중요한 요소에 대해서 몇 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 첫 번째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사람이라고 합니다. 모든 동물의 생존 확률은 다른 개체와 함께 있을 때 높아진다고 하네요. 그러므로 사람 또한 생사를 잡아놓은 가장 독보적인 존재가 사회성이라고 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제가 꿈꿨던 그런 삶을 위해서 참 열심히 살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내 아내와 내 아이들을 나처럼 키우지 않고 우리 엄마처럼 살게 하지 않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루었다고 생각되는 한 30대 후반쯤에 회사에서 교육의 기회로 엄석곰 동네를 방문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갔다 오고 나서 제 어떤 삶에 하는 추구하는 방향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와 내 가족만 잘 살면 내가 충분히 행복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때까지 살아왔었습니다. 하지만 꽃동네를 방문하고 나서 세상에는 저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나만 잘 살아서 진정한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없겠구나. 주위 이웃들과 함께 잘 살아야 정말 행복한, 진정한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부를 시작했고 사회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러빙현재에서 멘토링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멘토링을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제 자신이 행복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멘토링을 통해서, 또는 나눔을 통해서 누군가와 함께 하면서 내 삶이 좀 더 윤택한 삶이 되기를, 좀 더 행복한 삶이 되기를 바라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멘티와 만나면서 좀 더 보람을 느끼고 좀 더 행복감을 느끼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약하지만 내 작은 힘으로서 다른 한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면 좀 더 내 삶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얼러서 멘티와 만나면서 또한 나 또한 그렇게 즐거움을 갖게 되고, 왜냐하면 제가 추구하는 삶과 함께 하기 때문에, 뜻이 맞기 때문에 저 또한 행복하고 즐겁고, 아울러서 멘티를 만나면서 저 또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또한 함께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분들에게도 이러한 어떤 활동에 적극 참여하셨으면 그분의 또한 인생 또한, 왜냐하면 제 주변에 이웃이고 동료잖아요. 함께 살아가는 그 사람들도 인생 또한 더 행복하고 윤택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창원에서 왔고요. 제가 오늘 읽은 책은 당신의 삶은 누가 통제하는가 라는 책인데, 이게 심리학 책인데, 솔직히 이게 제가 독서 모임을 하는 게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읽으라고 이제 준 책인데, 감명 깊게
잡은 포인트 같은 것들을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한 두 가지 정도를 이제 말씀드릴 건데, 먼저 이게 그 내용에 보면 이제 지금 네가 불안해하는 거는 그거는 누가 만드는 것이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잠깐 말씀드리기 전에 사실 제가 이제 창원에서 어제 넘어왔거든요. 어제 넘어와가지고 어제 아침부터 해가지고 버스를 타고 넘어와서 여기서 숙박을 하고 그러고 오늘 아침에 오고 했는데, 직장에 있을 텐데 그 평일에 주간에 이틀씩이나 빼고 이렇게 월차를 쓰니 가능한가? 라는 의문을 가지실 건데, 네, 저는 지금 백수입니다. 네, 그래서 그게 가능했습니다. 네, 제가 이번 달 초쯤에 이제 다니던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네, 뭐 그만둘 때는 이제 저도 막 큰 뜻을 품고 막 이렇게 하여튼 그만뒀는데, 네, 이제 이 책에 보면 이제 당신이 가장 최근에 했던 어리석은 행동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득 드는 생각이, 내가 회사를 그만둔 게 이게 너무 섣불렀나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냐면 지금 이렇게 놀고 있으니까요. 막 여기 뭐 지금은 뜻깊은 자리에 와 있지만, 네. 근데 또 말합니다. 그게 설사 어리석은 행동이었다 할지라도 그 행동을 할 당시에는 그럴듯하다고 생각했고 최선의 선택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네,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 제가 퇴사를 할 때는 뭐 정말 내가 이게 최선의 선택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했으니까요. 네. 결국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거는 지금 당신이 가지고 있는 뭐 불평, 불만, 불안들은 주위 어떤 환경, 뭐 불안한 환경, 뭐 주위 사람 이런 것 때문이 아니고 결국 너 자신이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어찌 보면 지금 최근 거의 한 달 정도 됐는데 그런 불안함들을 제가 그냥 만들고 있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좀 더 또 뭐 이렇게 노력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제 그 불안감, 불평 그런 것들을 벗어나는 것은 너의 몫이니 자세를 가다듬고 전진하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게 참 와닿더라고요. 지금 제가 약간 조금 해이해졌었는데 지금 혹시 가지고 있는 뭐 불평, 불만, 불안한 이런 것들을 그냥 방치해두지는 않았는지, 내가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먼저 노력하고 가다듬고 전진하지 않았는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했고, 저도 이제 제 마음을 가다듬고 좀 더 열심히 전진을 해 나가야 될 것 같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책에 보면 이제 사진첩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이제 그런 단어가 나오고 설명을 해주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이제 갓난 손주에게 어떤 분유를 주려고 하는데, 이제 요 딸이 아버지에게 우리 애 분유 좀 달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분유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 겁니다. 다른 건 절대 먹이지 말라 했는데 이 할아버지가 너무 급한 나머지 애가 계속 우니까 배고프다고 칭얼대니까 결국은 초콜릿을 아기에게 전해좀 먹게 합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그 말을 듣고 와가지고 아빠 왜 그랬냐면서 막 뭘 하겠죠. 네, 뭘 했습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럴까요? 왜냐면 이 아이가 분유 말고 초콜릿 맛을 알아보니까 분유를 안 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계속 초콜릿 이것만 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초콜릿을 먹고 싶은 이 욕구를, 아까 제가 이 책에 나오는 욕구, 요거를 이제 한 사진으로 생각하고 그런 이제 여러 욕구들이 쌓여가지고 이제 우리에게 사진첩이 만들어진다. 뭐 요런 내용이었습니다. 사진이라는 요거를 욕구라는 우리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요게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똑같은 욕구를 가지고 있지 않나, 우리는 한 가지 공통된 사진을 가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약간 이제 제 자랑 좀 하자면, 제가 한 작년 11월쯤에 11월 때 이제 빼빼로데이 날에 제가 뭐 또 모임 같은 거 하는 게 있는데, 그 모임 대표님들이 이제 대표님 부부가 저랑 이제 같이 부산에 넘어가게 돼가지고 제가 이제 제 차를 운전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모시고 가는데, 그날 이제 빼빼로데이 가니까 제가 이제 이거 두 분께는 그냥 작게라도 빼빼로를 하나 선물해드려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제가 빼빼로를 사려고 가고 있는데, 어디 앞에서 이제 어떤 그 다른 팻말 같은 걸 들고 한 여성분이 이제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 어떤 서명 같은 걸 좀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거 보면서 그래, 그날 일요일이었거든요. 작년 11월 11일. 그래가지고 일요일날 주말에 고생 많으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좋은 일 하는 거 내려가지고 전기후를 그때 또 했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저는 이제 빼빼로를 사러 갔습니다. 근데 빼빼로를 사러 갔는데 빼빼로를 딱 사가지고 사는 도중에 딱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까 그분이 일요일날 이렇게 나와가지고 고생하고 있는데 참 힘들겠는데 내가 이걸 하나 사주면 참 좋아하겠구나,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빼빼로 하나 더 사가지고
그 지나가다가 그분한테 아유 고생 많으십니다 하면서 딱 전해주니까 그분이 너무 고마워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제가 참 신기한 게 그분이 고마워하고 좋아하는데 오히려 제가 더 기분이 좋은 거.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진짜 이 빼빼로 작은 거 하나 건넨 거지만 이 빼빼로로 인해서 이분은 정말 그 지금 하는 그 장애인들을 위해서 서명받는 일을 더 열심히 할 거고 후원하는 것도 더 열심히 할 거고 그러면 더 많은 장애인들 혜택을 볼 거고 그러면서 제가 진짜 막 1,500원으로 진짜 한 1억 원치 일을 한 것처럼 약간 제가 그렇게 들뜨는 겁니다. 근데 또 생각을 해보면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지금 러빙핸즈 멘토 아니시면 그리고 활동가들이시잖아요. 그분들도 지금 똑같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작은 나눔들이 결국에는 이렇게 점점 퍼져가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이 세상들이 아마 훨씬 더 좋은 세상이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진짜 믿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어떤 가지고 있는 욕구, 그 사진, 이 사진들을 지금 그 나눔, 배품이라는 사진을 가지고 있으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정말 저는 훌륭하고 아주 자기 자신은 자랑스러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멋진 마음을 먹고 계시는 자기 자신들한테 박수 한번 크게 쳐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러빙핸즈 멘토 1기 한기수라고 합니다. 제가 선택한 책은 러빙핸즈의 멘토들이 꼭 읽었으면 하는 필독서. 네, 그 아이만의 단 한 사람입니다. 네. 권영애 선생님이 지으신 책인데요. 한 부분만 공유를 좀 하겠습니다. 소명을 행함에 있어 내 자아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누군가에게 주려 하지는 않는지 돌아보아야 한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어야 흘러넘쳐 상대를 적시고 다시 내게로 온다. 주어도 다시 생겨나는 선순환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 이 부분은 어제 읽었던 부분인데 저에게 이제 꽂혔던 부분이 뭐냐면 주어도 다시 생겨나는 선순환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 이 부분이었어요. 뭔가 사명을 가지고 일을 한다고 생각할 때마다 좋은 취지로 하고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에너지가 소모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것이 내 안에 넘쳐나서 흘러가는 것만큼 주는 건 괜찮은데 계속해서 내가 의무감을 가지고 억지로 짜냈을 때는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과부하가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이 부분을 통해서 좀 생각했고요. 저에게 울림을 줬던 질문 한 가지가 뭐였냐면은 당신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코칭 과정을 하면서 저에게 굉장히 큰 울림으로 다가왔고요. 그때 제가 바로 적었던 한 문장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소중함을 알고 삶으로 실천한 사람 한기수 이곳에 잠들다라고 저는 제 묘비명을 적었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요. 세상을 바꾸는 방법이 무엇이냐고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항상 이렇게 답을 합니다. 내 자신을 먼저 바꾸고 내 가장 가까이 있는 한 사람을 바꾸는 것이 세상을 바꾸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뭐 성경적인 그런 원리도 있고요. 여러 가지 실제로 해보니까 느린 것 같지만 가장 빠른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하와이의 어떤 섬에서 그 장기적인 조사를 한 기록이 있잖아요. 굉장히 불우한 환경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계속 10년, 15년, 20년 이렇게 쭉 조사를 했는데 놀랍게도 그 중에 많은 아이들이 그 사회의 리더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뭔지를 계속 조사를 했더니 딱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모가 됐든 누구가 됐든 그 아이를 믿어주는 한 사람이 그 옆에 있었다는 겁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를 지지해주고 인정해주고 굉장히 장시간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러빙핸즈가 하는 멘토링하고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학생들을 상담하거나 코칭을 할 때 일회성으로는 뭔가 잘 안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그것이 좀 장기적으로 가면은 내가 줄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과 마찬가지 꼭 멘토링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나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계속해서 있는 그대로 믿어주고 인정해준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변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는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다릅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대신 누군가 믿어주고 인정해주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사람을 만날 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 그런 사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1기 이은수 멘토고요. 멘토링 한 지는 2년 됐습니다. 멘토링 아주 성공적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크리에이티브 커브, 이거는 원제고요. 한국 제목으로는 생각이 돈이 되는 순간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이 책은 1장, 2장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근데 1장은 뭐냐면 창의성이 무엇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창의성에 대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오해들에 대해서 많이 그 오해들을 설명해 주고 계시고요. 2장에서는 그 창의성을 어떻게 그 돈을 벌어내는데 연결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걸 이제 또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모차르트 얘기나 뭐 비틀즈 얘기나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천재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근데 사실은 뭐 그 사람들이 번개처럼 번쩍하는 그런 아이디어로 이런 작품들을 창작해낸 것이 아니라, 모차르트 같은 경우에는 4살 때부터 아버지가 훈련을 너무 오래 시켜가지고 11살 때 처음으로 교향곡을 쓸 수 있었고, 그것도 이제 아버지가 하도 쓰라고 강요를 해서 쓰게 됐고 진짜로. 근데 그 영화는, 아마데우스라는 영화에서는 그렇게 나오지가 않은 것이, 그게 사연이 있어요. 다 그 영화를 만드신 분들은 모차르트를 이렇게 신화화하고 싶어 했던, 그래야 흥행을 하니까 그게 그렇게 돼서 오해가 생긴 거라고. 이 부분은 그래, 모차르트는 천재였나 보다 이렇게 알고 있다가 이 책에서 그렇지가 않고 엄청 오랫동안 트레이닝을 했었다 그랬는데, 그래서 이렇게 그 사람들의 재능이나 천재성이 발휘될 수 있었다 이랬었고, 여기서 예를 들어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뭐 해리포터를 쓴 그 조앤 롤링, 그 사람도 뭐 시중에 알려진 걸로는 그냥 카페에 앉아서 글을 쓰다가 이 해리포터 시리즈가 슈르륵 써졌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지가 않고 사실은 1편을 쓰고 1편과 2편 사이에 많은 마케팅이 있었고, 그러면서 또 총 7권을 썼는데 그 사이에 많은 일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번쩍하는 그거는 창작 활동의 일부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다는 아닌데, 사람들은 그걸 99라고 생각을 하고 일을 그 노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고 반대다 이렇게 1장에서 계속 그 얘기를 하세요. 그 다음에 2장부터는 크게 4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근데 가장 첫 번째로 말씀해 주시는 거는, 일단은 우리가 글에서 성공하고 싶으면 글을 많이 읽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영상에서 성공하고 싶으면 영상을 많이 봐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소비를 많이 해야 된다. 저는 그리고 여기서 강조하고 계시는 게 팀 작업을 되게 강조를 하세요. 혼자서 하는 건 아니고 팀을 이뤄서 이 창작 활동을 하시고 계신다, 이런 내용을 되게 강조를 하고 계시고, 마스터가 필요하다. 선생님, 그러니까 저희가 멘티를 저희가 마스터 티처라고까지는 할 수 없겠지만 멘토잖아요. 그러니까 멘티들에게 멘토가 필요한 것처럼 이런 성공을 하길 원하는 사람들도 마스터 티처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뭐 테일러 스위프트 얘기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그 팝 음악 하시는 분들 예를 많이 들어가지고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또 뭐 얘기를 하시냐면, 이제 저희가 동업을 하잖아요. 동업을 하는데 아무하고나 동업을 하면 안 되고, 내가 없는 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동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창의성에 대해서 오해하고 계시는 내용들, 그 다음에 뭐 창의성으로 돈을 벌려면 이러이러한 4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이 부분은 조금 전달해 드려도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